전쟁 당사국인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참으로 분하고 달갑지 않은 말이겠지만 이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말 양아치 집단이지만 이러한 모습은 북한이 2006년부터 집요하게 핵개발에 집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북한이 핵개발을 해왔다는 소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10년을 훌쩍 넘은 역사를 지녀온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국제사회는 무엇을 해왔을까요?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은 뉴스만 틀면 자주 들었던 용어가 있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일 것입니다. 즉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실험 같은 군사적 도발을 한 직후에 더 이상 이런 개같은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경제적 수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왔던 건데요. 여러분들도 지겹게 보셨을 겁니다. 사상 최고 수위의 압박, 역사상 유례없는 대북제재, 김정은 돈줄 완전히 끊는다, 뭐 이런 류의 소식들을 말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여전히 수소폭탄 실험을 한다고 지랄하고 있고 이번에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이 대북제재를 복싱의 펀치로 표현한다고 치면 저 북괴놈들은 지금까지 몇 번의 펀치를 쳐맞았으며 도대체 아직까지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남고 있는 것은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역사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유엔에서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총 10번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맨 처음에 시작되었던 대북제재는 북한에서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백두산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통과된 결의안이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재라기보다는 권고나 촉구 정도의 내용, 즉 쉽게 말해서 야 니네 군사적 도발 좀 하지 마라, 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이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해서 이 국제사회에 빅엿을 하나 날려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006년 10월 9일에 단행된 1차 핵실험입니다. 결국 이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는 두 번째 대북제재를 채택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때부터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 북괴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또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군사도발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10년이 넘게 반복되어 온 것인데요. 사실상 이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그 파워가 초반에는 잽 수준으로 봐야 하고요. 점점 스트레이트로 때리는, 즉 제재의 강도가 점점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안보리의 제재 말고도 이 한미일의 다자 제재라든가 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단독 제재 등도 이어지면서 분명히 북한에게는 여러모로 펀치가 꽤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한국도 대북 지원을 전면 금지한다거나 개성공단 폐쇄 같은 것들이 한국 정부 나름의 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껏 북한에 날린 이 펀치들이 말이죠, 죽지 않을 정도로 주먹이 꽂혀왔다는 것과, 그리고 조금 더 비유를 하자면 뭔가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티 안 나게 자꾸만 몰래 누군가가 이 선수를 힐링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는 사실상 중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대략 짐작하셨을 겁니다. 뭐 어쨌든 참 이렇게 10년이 넘게 추진된 중첩적 그리고 누적적 펀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쪽에서 당최 쓰러지지를 않으니까 다수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은 이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 점점 회의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북제재, 즉 북한에 날린 펀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통하지 않았는지 실제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뭐 이런 겁니다. 우선 국제사회가 북한을 조지는 방법은 간단히 말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북제재라는 것이 원조 중단, 금융거래 금지, 그리고 은행자산 동결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주로 경제제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무역 분야입니다. 즉 일단 북한의 수출을 막아서 외화벌이를 막는 것이 북한에게 펀치를 날리는 국제사회의 첫 번째 방법인데요. 북한이 주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하자원을 수출해서 걷어들이는 이러한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광물 거래를 금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조지는 또 다른 방법은 군용기 운항 등에 이용되는 항공유나 로켓 연료 등을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첫 번째 방법인 광물거래 금지 같은 경우는 민생 목적을 제외한 광물거래 차단이었기 때문에 극펀치의 위력이 제대로 실리지 못했었고, 이 두 번째 방법인 원유 공급 중단도 중국의 반대로 100% 차단이 성사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북한을 제대로 조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이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니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중 무역이 오히려 증가했다거나, 2016년에 안보리에서 결의한 대북 제재로 이 북한과 중국이 거래를 안 하는 듯 보이다가도 한국에서 사드 배치가 이슈화되니까 이 북중 무역이 다시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오히려 확대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져 왔었고요. 이에 따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데이터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결국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이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친구도 그리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이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중국도 분명히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이 있을 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역시 북한을 미국에 대한 견제용으로 쓰려고, 또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 손을 떼면 이 러시아가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이럴 바에야 자기네들이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동아시아에서 북한이라는 놈들의 변수 때문에 이 판은 참 복잡한 상황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또 발생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전쟁이라는 옵션을 제외하고는 뭔가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조금 더 주목해 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